안녕하세요. 재물포문화 아카이브 원장을 맡고 있는 유은식입니다. 금년은 한국전쟁 인천 상륙작전 70년과 구국의 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전시회는 크게 3부로 나누어서 제1부는 한국전쟁 원인과 인천 상륙작전, 제2부는 문화와 예술작품으로 알아보는 한국전쟁 원인, 그리고 제3부는 남북분단과 평화통일준비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각 부마다 하루씩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지난 70년 전에 일어났던 한국전쟁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애국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 날 제1부 한국전쟁 원인과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전시물에 대해서 함께 동참했던 학생들이 각 파트별로 해설을 하는 것을 들으며 전시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6.25 전쟁의 배경과 결과를 안내해드릴 최민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6.25 전쟁 당시의 배경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하기 이전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서는 5년간의 중국 내전이 끝나고 중국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에 패배한 뒤 대만선을 중화민국으로 선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나라인 중국이 공산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패권전쟁을 하던 소련은 1949년 8월 29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양대 측인 미국과 소련의 전쟁은 핵전쟁이 되었고, 핵전쟁은 양측의 파멸을 불러오기 때문에 양측은 전쟁을 꺼려하여 냉전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 배경이 된 에치스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대표국가인 소련과의 핵전쟁을 꺼려하고 거의 1950년도까지 전쟁을 계속한 중국 역시 전후복구 사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당분간에 더 이상의 큰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3차 대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때문에 대만과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에 의해 정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에치스 라인에 대만과 대한민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쟁 배경으로 한반도가 독립된 이후 3.8도 선을 기준으로 남북의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각각의 정부에선 이념과 반대되는 정치 세력을 숙청하며 내부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각국은 소련과 미국에게 군사 원조를 원하며 무력 통일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6월 25일 북한의 본격적인 남진이 시작되기 전 양측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교전이 수차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전 소련은 북한에게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맺어 여러 군사적 지원을 주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당시의 국제전서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남한에 대한 군사원조는 낭비라고 생각하여 원조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남한에서는 전차나 전투기도 없었으며 그 외 군수문자를 생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6월 25일 일요일에 북한의 기습 남침이 시작되었고, 엄청난 열세였던 국군은 대부분 패퇴하고, 북한의 남침 이후 미군과 유엔군이 맥아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며 참전을 결정하였고, 미리와 했던 주일 미군과 함께 낙동강까지 후퇴하며 이른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전세가 역전된 이후 연합국가 국군은 북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쟁 70년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천 상륙작전이랑 여기 되게 길게 써져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맥아더 장군이 북한의 남침 이후 인천 지역에 대한 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하여 전쟁을 반전시킨 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맥아더 장군의 계획이자 맥아더 장군이 예상한 대로 인천의 적 방비 태세는 엉성하기 짝이 없었고 9월 15일 새벽부터 개시한 상륙작전에서 유엔군은 약 2,000명밖에 되지 않을 쉽게 제압하고 인천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이제 상륙 작전을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여기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있는 이제 군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의 계획인 인천 상륙 작전의 지도도 이렇게 넣어 보았고 이제 이쪽 보시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되찾았어요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작전은 북한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남한은 겨우 버티는 가운데 상황을 뒤잡을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일이 위에서 설명해드렸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을 지켜냈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전쟁에서 여러 차례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배울 때는 그냥 뭐 우리나라를 구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울을 되찾고 이제 메가더 장군의 계획까지 알게 되니까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서 조사를 하게 된 조용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하고 소개해드릴 작전명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작전명을 가진 작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때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였습니다.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김일성의 부대는 38도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감행하게 됩니다. 단 4일 만에 우리의 수도인 서울이 1950년 6월 28일에 북한군에게 함락당했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동쪽을 제외한 한반도의 전 지역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이것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1950년 7월 7일에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이끌고 부산항으로 입항하게 됩니다. 이때 작전을 맡은 장군님이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낙동강 동쪽 유역에서 전면전을 펼친다면 적의 주력 부대가 너무 강하므로 아군에게 오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남해와 서해를 돌아서 인천에서 상륙을 하는 인천 상륙 작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서울과 매우 가깝습니다. 약 3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서울을 다시 수복한다면 수도를 회복하는 것이니까 적의 주력 부대에게 심리적 타격감을 주게 됩니다. 둘째로 모든 길은 서울로 나 있습니다. 서울의 도로를 차단해버리면 적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과 탄약 공급이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모순적이게도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적이 가장 방심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월 15일 밤 12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륙작전 성공 시간은 단 2시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양동작전에 있습니다. 이에 메가더는 마치 상륙할 것처럼 거짓 문전을 적에게 흘리고 아예 병력을 상륙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한 거짓 상륙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북한군의 시선은 전부 다 이 상륙작전으로 쏠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엑스레이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상륙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첩보부대를 구성합니다. 이 첩보부대는 은밀히 인천 지역으로 잠입을 합니다.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고 적의 해안포의 위치, 병력 규모, 그리고 수로에 배치되어 있는 길의 위치와 제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작전으로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은 메가더의 지조로 성공하였고 서울을 9월 28일 수복을 하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또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38선 밑에 위치해 있던 주력 부대는 보급로가 끊겨 오합지졸이 되고 우리 국군은 북진을 하여 결국 11월 1일에 압록강과 두만강 지점까지 밀고 올라가게 된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의 결과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인천 상륙작전의 내부 상황과 결과적 피해들입니다.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장사 상륙작전에 동원된 인력들 덕분인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었으며 이 학생들은 북도 7호선을 봉쇄하고 조선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철수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장사 상륙작전은 그저 교란작전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고립된 학생들을 구출하려
구조선을 보냈지만 일부는 배에 탔고 배에 오르지 못한 학생들은 북한군에 의해 대부분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작전대 동원된 첩보부대는 전투 중 부대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장교들이 북한군에게 포위되었고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결했습니다. 또 이들을 도와준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거나 죽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죽음과 희생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과 지도자들의 힘도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서는 여기서 장사상륙작전처럼 저희의 애국심으로 뽑히게 된 770명의 학도병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하고 항상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전쟁 70년 기념 전시에 참여하게 된 남예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주제 3가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3가지의 판넬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판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1950년 9월 15일에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의 간략한 전개도입니다. 일단은 이제 보이시는 대로 이제 연두색은 이제 당시의 인천 땅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바다, 그리고 검은색은 이제 당시에 참전했던 전투기와 전함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영어로 레드, 그린, 블루 빛이라고 써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이 작전의 주체 자체가 미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명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미도 앞바다는 그린 빛이, 그다음에 인천 북부 바다는 레드 빛이, 그다음에 인천 남부 바다는 블루 빛이라고 표기했던 걸 참조해서 그대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어느 순서로 전개되었는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이제 9월 15일 아침 6시 반에서 8시 반 정도에 이제 그린비치, 그러니까 월미도에 먼저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5시 반 정도에 이제 레드비치와 블루비치, 그러니까 인천 북부와 남부에 동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제 전투기로는 F-4U 콜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4 스카이레이더라는 전투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사용되었던 제 대표적인 전함은 이제 마운틴 맥킬리함이라고 합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국군은 이제 열세에 있던 전황을 뒤집고 유엔군과 함께 압록강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시물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다음 두 번째 전시물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의 경과를 이제 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이 모든 그래프에서 이제 노란색은 이제 북한이 점령한 땅이고,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차지한 땅입니다. 일단 1945년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는 이렇게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 6월 25일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비할 여력이 없어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국군이 부산 인근까지 내려가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인천 상륙작전 기억하시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갑자기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부근이 이제 압록강입니다. 압록강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로 이제 1950년 11월까지 유지가 되다가 11월쯤에는 이제 북한이 열세에 몰린 건 알게 된 중국군이 이제 북한을 도와주러 참전을 해요. 그래서 1950년 11월부터 1951년까지는 이제 다시 서울을 뺏긴 상태로 약간의 열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51년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는 이제 휴전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때 휴전 협정을 하면서 지금의 현재 국토 상태로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죠. 네, 두 번째 발표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사진을 담은 게시물을 하나 제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미군들과 대화하는 피난민들의 모습이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짐을 이고 걸어가는 피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이제 피난촌을 꾸려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고요. 네 번째 사진에는 이제 배 정원을 아득하게 초과해서 급하게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피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배경에는 두 번째 사진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이제 피난하면서 짐을 옮기고 있는 피난민들의 모습을 이제 흑백으로 그려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끝부분에는 이제 1950년을 대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어머니와 아이의 부조를 한번 만들어서 부착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6.25 전쟁의 첫 전투이자 첫 승전인 대한해협회전에 관한 발표입니다. 대한해협회전의 시작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병력이 타고 있는 선박등이 동해안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작입니다. 승조원 전원은 적군의 진입 소식을 전해 듣고 동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있던 작은 전투라고 생각하는 우리 해군은 그냥 평소에 자주 있던 작은 전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한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오후 3시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인 백두산함과 작은 소해장이 진해를 출항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백두산함 사진입니다. 오후 8시쯤 변실병이 수평선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고 외쳤고 연기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용기적으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의 끝에서는 배 이름은 물론 거기도 달려있지 않은 새까만 개선박이 보였습니다. 발광 신호를 보냈지만 개선박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0시 배를 멈추지 않으며 공격하겠다는 발광 신호에도 개선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해협회전의 전개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조한 사격의 정확도와 너무 먼 거리 때문에 적에게 포탄을 쏴봤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백두산 함장 최영남 중령은 북한을 접근하여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해군은 죽더라도 깨끗한 제복을 입고 죽자는 말에 모두 말끔한 제복으로 갈아입고 죽을 각오로 적선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포탄을 쏘기 시작했고 적선에 명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선의 돛대가 꺾였고 치열한 교전 끝에 적선이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겼다는 기쁨을 느끼려 할 때쯤 침몰하는 배에서 포탄이 날아왔고 이 포탄으로 인해 김창학 3등 병조와 전병익 2등 병조가 사망했습니다. 잠시 후 적선은 완전히 침몰했고 우리 해군의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2명, 적선은 완전히 침몰하여 모두 전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6.25 전쟁의 첫 전투는 우리 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대한해협회전의 승리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한해협회전은 부산을 지켰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은 유엔군의 물자와 병력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전시수도 역할을 담당했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부산을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면 6.25 전쟁의 전개 양상은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노만 존스는 백두산함의 대한해협회전은 6.25 전쟁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분수령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대한해협회전은 6.25 전쟁에 큰 영향을 주는 전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보통 한국전쟁이라고 하면은 인천 상륙작전이나 이런 좀 유명한 것들 위주로만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뭐든지 약간 시작을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전쟁에서의 처음 시작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전쟁에 대해 알게 되고 다른 분들도 이 전쟁에 대해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5 전쟁 속 흥남철수 작전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볼 윤은솔입니다. 첫 번째로 흥남철수의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남철수란 한국의 6.25 전쟁 때 중공군의 개입으로부터 남한은 흥남에 고립되어 상황이 불리해졌고 흥남을 철수해만 했던 미군과 한국군이 한경남도 흥남항에서 선박을 통해 수만 명의 피난민과 철수한 사건을 이릅니다. 흥남철수에 대해 깊이 파악하려면 흥남철수 전 일어났던 6.25 전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당시 6.25 전쟁은 북한군이 남한의 진군의 일부가 외박이나 휴가를 간 상황에서 기습공격을 하며 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갑작스런 기습공격을 당한 남한은 속절없이 뒤로 떠밀리게 되었고 무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며 한 달여 만에 낙동강 라인에 갇힌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유엔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북한군의 허를 찌르는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초반에 미합 동참 모본부에서는 작전 도중 썰물이 밀려오면 상륙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의 작전을 반대하였지만
메가더 장군의 굳은 신념으로 작전을 실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성공을 거두어 북한의 평안과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점령하고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뿐 위기감을 느낀 중공군이 오직 인해 전술로만 전투 명령을 파견시킵니다. 중공군은 낮에는 유엔군이 제공군을 장악하여 조준 폭격을 하기 때문에 땅굴을 파서 숨어 있었고 밤이 되면 피리를 불며 전진하였습니다. 미군은 영하 30도에 달하는 추위와 중공군의 피리 소리에 겁에 질려 점차 밀려나게 되었고 결국 남한은 서울을 다시 함락당하고 맙니다. 서울이 함락당했을 당시에 흥남은 중국에게 테러를 차단당해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미군과 한국군은 흥남을 철수하였고 이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흥남철수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인천 상륙작전의 시행 중의 모습이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 위의 사진은 1사후퇴 당시의 피난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흥남철수 작전에 대해 깊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군은 고립된 흥남에서 철수하기 위해 10만 명의 군수물자 35만 톤을 가지고 대규모 흥남철수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치도 못한 변수가 생기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미군의 눈앞에 펼쳐진 10여만 명의 피난민이었습니다. 이러한 피난민들은 흥남이 점령되면 학살당해 죽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렇기에 10여만 명의 피난민들은 자신들도 미군과 함께 흥남에 철수할 것을 호소했지만 그 당시 민간인을 실은 마지막 배 메로딕스 빅토리오는 배에 탈 수 있는 정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았을 뿐더러 화물선에 그 많은 피난민을 태우는 것은 사실상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미군은 매우 고민했습니다. 흥남을 철수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현봉학 박사께서는 라루 선장님께 눈물로 피난민들을 구해줄 것을 호소하였고 잠시 망설이던 라루 선장은 장작 25만 톤의 무기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메러디스 빅토리오에 피난민들을 태우게 지시하여 약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흥남을 철수하게 됩니다. 정원 60명밖에 되지 않는 배에 약 1만 4천여 명의 정도의 사람이 탄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상상이 가듯이 제대로 먹을 수도 씻을 수도 생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을 거쳐 거제도로 향해 하던 중 새 생명이 5명이나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각각 김치 1부터 김치 5로 정하여 그들을 김치 5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도착한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들 모두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도착할 수 있었고 오히려 5명의 생명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후 메러딕스 빅토리오는 당일 선박 중 가장 큰 구조작전에 성공한 선박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파헤치고 자세히 조사해 보면서 흥남철수의 의의 및 활동 소감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남철수의 의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속에는 인천 상륙작전, 1사후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이 중 특히 흥남철수 작전은 미군이 25만의 전쟁 물자 대신 인간의 목숨을 더 귀히 여겨 함께 흥남을 철수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재확인시켜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한 소감은 6.25 전쟁, 특히 6.25 전쟁 속 흥남철수에 대해 깊이 알아보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전쟁의 단순한 내용과 인물들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달았습니다. 흥남철수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조사하다 보니 전쟁의 사건 전개 방식과 활약했던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의의까지 알 수 있었고 인물이 사건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인물 옆에서 힘썼던 주위의 세부 인물들까지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한 역사의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글을 쓰니 한국의 역사, 특히 한국의 전쟁에 대해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이 전보다 조국의 역사를 더 가치 있고 소중히 여겨 모두가 한마음으로 역사를 사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